네, 안녕하세요. 설현일기입니다. 오늘 모두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마포 꿀주먹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까지 후원해주실 정도의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입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캐슬님과 유리아님, 보아모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주로 보면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남았고 하루 지나면 주말이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다시 구조적으로 IMF 구제금융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1997년에 아시아금융위기 당시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엄청 빠르게 성장하던 나라였는데 순식간에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처지에 몰렸죠. 당시에 그 사태는 단순한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삶에 어떤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 자산 가치 폭락 등을 동반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대격변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기술력, 수출 경쟁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학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또다시 IMF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그 배경에는 고령화, 저출산, 가계부채, 기업 경쟁력 변화, 세계 금융질서의 재편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프랑스 사태를 보면은 프랑스 같은 서유럽 선진국이랑 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구조적 차이와 위기 대응 능력이 간극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IMF 사태의 본질을 살펴봤을 때 한국이 97년 당시에 위기에 빠진 핵심 요인들을 생각해보면 단기 외채 구조인 한국 기업들은 단기 외채에 의존해서 무리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그렇게 달러 유동성이 막히니까 곧바로 지급할 수 없는 불능 위기에 몰렸고 그렇게 외환보유액 부족은 위기 직전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한 2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수입대금이나 단기 외채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고 과도한 재벌 중심 성장이 대기업 중심의 과잉 투자나 중복 투자, 비효율적 경영이 누적되면서 금융권이 불량 채권으로 가득 찼어요. 또 환율과 금리의 극변한 변동으로 신흥통화로 아시아 전반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화 방어에 실패를 했고 이게 신용도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IMF 사태는 단순히 국제 투기 세력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구조적인 취약성과 글로벌 신뢰 붕괴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때 이제 환투기 세력들이 이제 부채가 좀 많아 보이는 국가들에게 이제 숏을 치면서 그렇게 태국부터 망했었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아시아권까지 다 좀 위험에 처했는데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1997년과 같은 대한민국의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실 지금 많이 건강해졌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IMF에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25년 현재 한국이 직면할 리스크를 그때 IMF 시나리오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금리 인상기마다 가계 소비여력이 급격히 줄어 경기 침체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의존도가 높죠.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 자산가치 하락과 금융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현실화된다면 부동산 하락장은 더 오랫동안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24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성장률 저하 그리고 세수 부족과 복지 비용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일본은 맞지만 솔직히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본은 기축통화국 엔화 지위가 굉장히 크고 외화 자산이 굉장히 많은 일본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괜찮은 상황이지만 한국은 원화가 국제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렵죠. 또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매우 심각한데 물론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이 여전히 굉장히 잘해주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과 미국, 유럽의 보호무역 강화로 과거만큼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계속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렇게 제조업 비중이 GDP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산업이 변동성이 나타나면 충격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사실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원화 가치의 절하가 걱정인데 원화는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 시 외국인 자본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 수준으로 과거보다 훨씬 큰데 단기 외채와 수익 규모를 고려하여 보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 요인으로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 리스크나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의 불안정한 위치 등은 투자자들이 항상 뭔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번에 최근에 프랑스가 IMF가 터진 해 만에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데도 또 유로존 경제 규모 이제 독일 다음으로 2위의 대국인데 흔히 프랑스를 생각하면 튼튼한 사회복지나 높은 문화적 자산과 안정적인 산업 구조가 떠오르지만 최근 몇 년간 프랑스 경제 내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와 불안 요인들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언젠가 IMF의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뭔가 프랑스의 길을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이고요.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10%를 넘어섰고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복지 지출과 경기 부양책 그리고 전통적으로 높은 공공부문 비중이 문제를 심화시켰죠. 국가 재정이 지속적으로 적자에 머물면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외부 차입 비용이 늘어나서 IMF 사태급의 충격의 전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재정을 쓰는 건 GDP 대비해서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좌파 정권 마크롱 정권이 프랑스의 GDP의 약 30%를 사회복지에 지출하는데 물론 과거부터 계속 늘려온 것이긴 하지만 이게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고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정치적인 불안정이 심화되었고 지출 구조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요. 또 경제 성장률은 낮은데 복지 지출은 줄이지 못하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 부채가 많아도 경제 성장이 괜찮으면 부채를 녹여버릴 수 있지만 낮은 경제 성장률을 생각해보면 프랑스는 지난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연간 GDP 성장률은 프랑스보다 높지만 1%대에 진입을 할 것 같고 구조적으로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경쟁력에서 이제 독일, 미국, 아시아 국가에 뒤처지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나 노동시장 경직성이 시장을 더 억누르죠. 저성장은 재정 적자 확대와 복지 유지 능력을 동시에 약화시키고요. 그래도 프랑스가 IMF에 직접 구제금을 요청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로화라는 강력한 방패막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 비교해서 달러에 이어 세계 2위 기축통화이고 위기시 자본 유출이 완충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은 원화라고 하는 완충지대가 없는 너무 가치가 낮은 통화가 리스크인 것 같고 프랑스는 EU 차원의 공동 대응이 가능한데 유럽 재정 안정기구나 이제 ECB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IMF에 가지 않고도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또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출산율이 한 1.7명 수준으로 서유럽 평균 이상이고 이민 수용으로 노동 인구를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 이민 정책과 소극적인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내수 위축이 심각하죠. 즉 한국은 글로벌 금융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버틸 완충 장치가 적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이 IMF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데 소득 대비 대출 구조를 또 개선하고 부동산의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물론 정부나 한국은행이 집값을 잡으려고 고군분투하지만 이것은 시기를 뒤쪽으로 늦출 뿐이지 지속적인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업 다각화를 해야 하는데 반도체나 자동차 편중을 줄이고 바이오나 에너지, AI 등 신산업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또 출산율이나 이민정책 전환을 보면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 성장 동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환 방어 체계를 확충해야 되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나 달러 유동성 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다시 IMF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고요. 특히 인구 구조 악화와 원화의 국제적 취약성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한국이 IMF급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구조적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의존을 줄이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사업을 육성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쉽지 솔직히 불가능한 어떤 목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그렇게 그래도 항상 위기를 타개해 나갔던 국가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